자, 오늘은 3절, 2장 3절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수출입, 물건을 주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오고 하는 거죠. 근데 물건을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죠. 수출 대금을 받죠. 물건을 수입하려고 그러면 그 물건 수입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즉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반대로 현금이 흐르죠. 자, 그 현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내 현금 흐름, 뭐 그것도 하나 있지만 대국가 간의 현금 흐름, 국외하고의 현금 흐름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왜 중요하냐, 왜 따로 다루느냐고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돈을 주고받을 때 그 돈은 동일한 것이 동일한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 가지고 그걸 지불하고 아니면 돈을 받는 게 아닌 거죠. 다른 나라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하면 돈을 바꿀 때 다른 통화하고 바꾸게 되고 여기에 이제 환율이 계제하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계제하고. 그러면 그 환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변화도 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이 바꿀 때 줘야 될 외화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내 외화가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외화가 많은데 왜 문제냐? 부족가 돼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아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겁니다. 외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가 그래도 지금 들어온 만큼 다시 또 빠져나가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안 빠져나가고 계속 있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또 재앙이 됐을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것이 많은 외화가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너무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여러 군데에 뭔가 하면 투기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돈이 쓸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 돈은 다 투기 자본화 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뭐 공무원 좀 잡아가 될 문제냐, 이게 사실 그까지 해결 안 돼요. 투기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고는 뭔가 하면 공무원만 잡는다고 해결될 것이냐, 그럼 공무원 위에 사람들은 투기를 해도 괜찮냐? 그럼 투기가 뭐냐, 투자와 투기가 뭐냐,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냥 투자했다고 그러죠, 다들. 나는 투자가 괜찮다 그러는데 남보고는 저건 투기꾼들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다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투기판이 안 벌어지도록, 그러니까 자산 가격,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 주식 같은 가격이 너무 급등을 안 하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오른판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오를 걸 샀다고 해가지고 잡아들이는 것은 그건 별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잡아들인다고 해서 잡아들일 수도 없고, 얼마나 잡아들이겠습니까? 공무원 몇 명 잡아들여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뭔가 하면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으면 다 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판이니까 이런 판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돈이 많으면, 지나치게 많으면 그런 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외환이 많아도 그렇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시중에 돈을 많이 공급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한 부분도 있죠. 외환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금융위기 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긴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경제에 부작용을 안 만들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이 아니라 국내에 돈이 너무 많다. 이거는 지금 뭐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고 부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돈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그 다음에 이 부작용 같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목적, 경기 잡겠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불을 안 가리고 했던 거죠.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부작용이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비용이 다 따릅니다.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가지고 적절하게 정책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대외적인 그 돈 흐름을 보는 것이 이 국제 수지입니다.
수지라 그러면 가계수지라는 표현을 쓰죠. 가계수지를 담당하는 분은 집에서 대부분 어머니죠. 이제 남녀 성 역할이 바뀌면서 전업 아버지가 전업주부를 하는 집도 있겠죠. 뭐 그런 집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가계부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의 주부가 뭔가 하면 가계수지를 담당합니다. 가계부 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하냐면 그러면 집에 뭐 돈을 얼마나 벌어오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어디다 얼마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뭔가 하면 뭐 집은 어디다 살 것이며 그 다음에 교육비는 얼마나 쓰고 먹는 데는 뭘 쓰고 차를 뭘 살 것이냐 이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수지라는 것은 집으로 가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게 수지죠. 그러니까 수지 흑자라 그러면 뭐 들어온 것보다 나은 게 적은 경우 흑자고 수지가 적자다 그러면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쓴 것 수입보다 더 많이 쓰면 그때는 가계 수지가 적자다 하는 거죠. 원래는 번 것보다 더 많이 썼다. 더 쓸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줄였다든지 아니면 뭐 부채를 냈다든지 그래가 더 쓸 수는 있었겠죠. 뭐 그런 것이 이제 수지입니다.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 돈이 왔다 갔다 했는 것 그게 이제 수지인데 그게 가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국가에서는 소위 국제수지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와 외국 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죠. 자, 이 국제수지는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네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덩어리입니다.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입니다. 이 두 개인데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 그 다음에 자본수지는 액수를 봤을 때 거의 0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차민 누락은 사실은 이제 통계상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크게 봐서는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 이렇게 돈이 흐름을 양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보면 최근 2019년 현재 2019년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경상수지는 600억 달러였고 경상수지는 금융계정은 610억 달러였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소위 이제 수지죠, 그죠? 어떤 분야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수지가 600억이라 그러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게 600억 달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온 게 600억 달러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수지가 600억. 그 이야기는 재산이 우리나라에 600억 달러만큼 2019년에 쌓였다라는 겁니다. 이 경상 부문에서 돈이 쌓였다. 그럼 이 경상 부분은 다시 또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느냐?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수지. 첫 번째가 상품 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수출입입니다. 수출입을 통해 가지고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인 데다가 수입해서 돈을 쓰는 게 있죠, 그죠? 그 차액이 바로 상품 수지입니다. 상품 수지가 770억 달러 정도 발생했다. 그래서 소위 수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700억 달러에서 벌었다. 물론 순수출액이라는 것은 한 5천억 달러가 되죠, 그죠?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5천억 달러가 어쨌든 수출이 2019년에 보면 그렇죠. 수출이 5,422억 달러입니다. 수출액이 5,422억 달러고 수입이 5,033억 달러입니다. 그 차액인데 그 차액을 하면 한 400억 달러가 됐죠, 그죠? 400 몇십억 달러가 됐는데 이게 그것보다 좀 더 크죠. 근데 이제 그 차액은 조금 데이터상에는 그게 이제 조금 로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역 데이터에서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이 무역 기준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관세선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관세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출을 이야기할 때는 관세선을 통과한다. 세관을 통과하면 그게 수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관에서 들어오면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물건도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 들어온 게 수입이죠. 그러니까 관세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액수가 외국에서 수입한 액수하고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세선을 통과하고 난 뒤에 외국 들어갈 때는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여러 이제 선화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뭔가 하면 그런 관세에 있은 이후에서의 비용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출입이
어떤 나라가 수출액, 전 세계 수출액하고 전 세계 수입액은 같아야 되는데, 이게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상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 격차가 있는 거죠. 격차가, 그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격차인 거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차이가 좀 생기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보는 수출입 데이터는, 산업통상부에서 집계합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관세선을 통해서 집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상수지, 국제수지 데이터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그것 때문에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액수를 가지고 집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나간다? 그러면 수입 대금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외국에서 외환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수입 대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통 신고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에서 이런 좀 차이는 생깁니다. 차이는 생기는데, 어쨌든 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아까 봐 수출입 데이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수출입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뒤에 나중에 갔다가 반송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포함이 안 되는데, 이 경상수지 데이터는 이제 속보성은 떨어지지만 보통 이제 기간 지나고 3개월 이후에 발표를 하지만 그런 이후의 조정까지도 다 반영해가지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계부 쓸 때 돈을 따질 때는 돈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죠.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제일 정확하게 잘하는 것이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상품에서 수출 빼기 수입을 하게 되니까 한 770억 달러 벌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이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일 큰 게 이 상품 수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말고 서비스. 앞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다루는 상품, 한 자리 분야, 10개 분야는 다 물건이었더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서비스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서비스 부분은 이제 내국제, 그러니까 비교육제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만 생산돼, 국내에서만 소비되지만,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해외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가 났습니다. 자, 서비스 부분에 어떤 것이 대부분이냐, 어떤 것이냐. 뭐 아까 이야기했던 운송, 그런 게 또 서비스죠. 운송 관련 서비스가 맞죠. 비행기를 이용한다, 배를 이용한다,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 나간다. 지금 뭐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하나 덜커덕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운송입니다. 운송 비용. 그러니까 그것도 수지가 있죠. 우리나라 배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외국 배에다가 물건 실어내가지고 비용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대한항공을 통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탐으로써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항공 비행기를 탐으로써 돈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운송수지. 운송 쪽에서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관광수지. 관광으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기도 하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수지가 적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대부분 관광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적자를 안 내는데 관광 쪽에서 이제 적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뭐 옛날에 보면 관광수지, 이 서비스 수지는 다 플러스였습니다. 마이너스는 없었죠. 없었는데 이때는 왜 그랬냐 그러면 이때는 해외 관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나라 해외 관광이 풀린 게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 전까지는 외화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갔어요. 완전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좀 있고 뭐 돈도 좀 벌고 하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풀어놓은 거죠. 풀어놓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적자가 좀 나더라도 왜 돈 버냐, 쓰려고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쓰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 이전 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전문적인데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일단 지금 보였던 그 계정에 대한 설명부터 더 하겠습니다. 자, 앞에 표에서 한 나라의 외국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국제수지표였죠.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 4개 항목이었죠. 4개 항목이었지만 중요한 건 2개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이
중요한 항목이었고, 요거는 뭐 사소하고 자본 수지는 오차 및 누락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경상과 금융계정이다. 자, 경상은 실물 부분입니다. 경상. 실물 부분에서 다른 나라와 실행한 거래 결과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그 나라의 경상수지라고 표현합니다. 실물 부분에서. 물건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아니면 뭐 어쨌든 일을 해주고 벌었든지 그런 실물 관련돼 가지고 어떤 행위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을 주고 받는 게 바로 경상기정입니다. 특히 거래 결과 해당 국가의 경상수지가 플러스를 볼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2019년 6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를 보이면 경상수지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 자, 97년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97년 금융위기가 97년 말에 우리나라가 소위 거의 국가 구도 선언을 했는 겁니다. 외국 돈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IMF 가서 돈을 빌려왔죠. 왜 외국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느냐? 지금 우리나라 땅도 많고 뭐 기업도 많습니다. 국가 재산도 많은데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외화가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환이 다 떨어진 거죠. 외환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외환이 다 떨어졌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전전에 2년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가 400억 달러였습니다. 외환보유고가 한 450억 달러였는데 한 2해 동안에 400억 달러 적자가 나오니까 그게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 그 나라 수준에 비해 가지고 갑자기 적자가 늘어나면 그냥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 부도라고도 볼 수 있죠. 총 재산으로는 우리나라 재산이 있습니다. 흑자 부도죠. 그러나 외환으로서는 외환이 없으면 그거는 0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난 거죠. 자, 이런 것이 경상수지. 이건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자라고 했는데 좀 설명했는데 다시 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면 네 덩어리로 있죠.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및 누락. 경상수지는 다시 4개의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다라고 설명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의 수출입 차이.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돈을 주고 받는 차이. 네, 그 서비스를 이제 뭐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큰 덩어리만 몇 개 이야기해 보면 운송,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송이라는 것은 비행기나 배나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행, 예, 우리나라 적자의 제일 큰 원인. 그 다음 건설, 금융, 로열티, 정보라는 겁니다. 또 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죠. 뭐 지난 시간에 한 선생님 질문했는데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 아니면 영화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수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것은 영화 때문에 수출을 하고 영화 때문에 영화를 수출을 하고 영화를 수입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아니면 오락 부분에서도 오락 여러분들이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락 회사에 오락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오락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발생하는 수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서비스. 본질적인 것은 이 상품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의 유출입,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액수는 점점 상품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가지고 이게 뭔가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액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비스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좀 전문적이라고 했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본원소득 수지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본원소득은 뭔가 하면, 소위 임금, 이자, 배당금 등의 유출입과 유출액과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일하면 그거는 외환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내에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해가지고 벌은 돈을 자국에다가 송금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국에다가 송금하려고 자국에 있는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와서 여기서는 허리를 쫙 짜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본원소득입니다. 본원소득.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금, 자금의 그 유출이 있죠. 그러니까 투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만들어가 운영해가지고 흑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배당으로 들고 가고 아니면 투자에 대한 이자로 들고 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외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아니면 멕시코에 공장들을 가지고 있죠.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에서 자본을 투자해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면 그 이익을 국내 주주, 대주주한테 국내에다가 송금을 하게 되죠. 그런 이자나 배당금이 또 본원 수준입니다. 노동이나 자본, 우리가 국가경제순환 모형에서 이야기했죠. 제일 큰 뭔가 하면 이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다 라고 했죠. 노동과 자본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득, 노동이나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일을 함으로써 아니면 돈을 빌려줌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본원소득 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이것도 동일하죠. 벌어들인 거하고 나간 거, 그 차액으로 보입니다. 실제 현황은 앞에 표로 다시 가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전 소득 수지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는데 무상 원조나 개인 송금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하고 관련 없는데 여기도 어디도 분류 안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대가 없는 거래죠. 이 앞에 세 개는 다 대가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해주거나 빌려주거나 아니면 실제 물건을 거래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건데 대가 없이 주거나 받는 거죠. 뭐 옛날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미미했지만 뭐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송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뭐 선진국에 가서 이제 일하는 교포들이 일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뭐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뭐 아니면 국내에다 뭐 그 친척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송금을, 개인 송금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은 것이고, 요즘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살다 보니까 외국에다 송금을 많이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송금 부분에서는 흑자보다는 적자일 겁니다. 적자인데 여기 이제 이전 소득이 적자가 많은 것은 개인 송금보다는 요즘에는 무상원조 때문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조를 받는 나라였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는 98년 금융위기 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뭐 명실공히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써 뭐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외국에다 원조를 많이 해줍니다. 원조를 많이 해주고 뭐 또 그 원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홍보도 하고 아니면 이 기업들의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무상원조 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지금은 적자가 이제 많이 보입니다. 적자가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원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게 경상 부분입니다. 경상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라는 것은 혹시 옛날에 학생들이 옛날에 이런 국제금융론 아니면 이런 이제 국제수지에 대해 가지고 뭔가 들어본 학생들이 자본수지 그런 용어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옛날의 자본수지는 이 금융개정을 이야기합니다. 금융개정을 이야기하고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본수지라는 것은 옛날 자본수지가 아니고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혹시 뭔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머리에서 빼버리고 이걸 공부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본 수준은 별로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데이터도 얼마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좀 자본의 이동인데 좀 애매한 자본들의 이동 부분을 자본 수준으로 넣습니다. 자본 이전, 상속, 정려 및 관련 세금 등에 따라서 수입액과 지급액의 차이. 이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놀다 보니까 상속액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상속액도. 정려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국내에 있고 뭔가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은 외국에 이민 가 있다. 그러면 정려를 할 때도 뭔가 하면 국내에서 외국어로 정려를 해주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상속도 국내에서 외국어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또 그 반대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 증여, 그 다음 세금 등등 세계화됨으로써 이제 이런 부분에 돈 현금 흐름도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이런 것들도 이제는 판매함으로써 돈이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매각 및 매입액 차이, 이런 것을 자본수지의 비생산 비금융자산 파트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기술적인 자본수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 액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하고 버금갈만큼 중요한 것이 금융계정입니다. 금융계정이라는 것은, 자, 아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외환이 많이 들어도 문제다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도.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600억 달러가 들었다. 그러면 아, 부자가 됐네, 좋구나가 아니라, 그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나라에 뭐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뭔가 하면, 지금 또 부동산가 야단이죠.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더 곡소리가 날 겁니다. 돈 가지고 온 사람이 부자가 돼가 좋겠지만 경제 전체가 뭔가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봐가지고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이 시장이 잘 작동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흑자 부분은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600억 달러 흑자가 생겼다. 그러면 600억 달러라는 것은 사실은 외환이죠. 미국 달러입니다. 뭐 세계통화로 지금 미국 달러를 주로 쓰고 있으니까 미국 달러 600억 달러가 생겼다. 그러면 그 흑자를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배에다 실어 오느냐? 비행기에다 실어 오느냐? 안 실어와요. 안 실어와요. 실어 와봐야 국내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외환이라는 것은 쓰려고 그러면 환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을 실물로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행객들 환전을 위해 가지고 조그만 정도의 액수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 뭔가 뭐 경상수지 액수가 외환이 왔다 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에서는 외환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거래하는 건 몰라도 은행 거래에서 외환으로 돈 주고 사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 돈은 600억 달러는 그럼 어떻게 처리되느냐? 돈은 숫자가 남아있죠. 숫자가 남아있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그만큼 600억 달러만큼 외환의 금융자산이 우리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자, 아무런 행동을 안 했다 그러면 대부분 뭔가 하면 우리나라 은행 외국 지점 아니면 뭐 외국 은행의 계좌에 600억 달러만큼이 우리나라 재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합치면 그렇겠죠. 600억 달러다. 그러면 다 합치면 물론 기업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여러 계좌겠지만 그걸 계좌를 다 합치면 어쨌든 계좌가 외국은행에, 지금은 이제 뭐 외환이 국내 예금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일부는 뭔가 하면 그 돈이 숫자로 들어가지고 국내 은행의 외환 예금으로 됐든지, 국내 은행의 외환 예금으로 됐든지, 아니면 외국 은행의 외환으로 뭔가 하면 600억 달러만큼 예금이 있는 겁니다. 예금이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기타 투자가 되는데, 잠깐만요. 주어는 수업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할게.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은 이제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질적으로 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건데,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직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는 지분 투자, 현물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 또는 취득입니다. 이건 금융계정은 수지기 때문에, 이것도 수지입니다. 수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남는 돈뿐만 아니라 전체 다 따져야 되죠. 외국에서 들어온 돈, 그 다음 외국으로 나가는 돈, 그 다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 이제 돈이 흐름 쪽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직접 투자인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다 기업을 만들었다. 아니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직접 투자입니다.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쿠팡, 최근에 쿠팡이다. 그 쿠팡에 투자를 누가 했느냐? 내국에는 거의 없죠. 주 투자가 뭔가 하면 일본 누군가요? 제일교포 그분이 주 투자하고, 그 외에 국내도 일부 이제 그 벤처 펀드는 일부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인 펀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쿠팡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겁니다. 운영을 했던 것이고, 또한 그 회사가 지금 상장은 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 또 상장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직접 투자인 겁니다. 직접 투자. 이런 부분으로서 뭔가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경상 이후에 금융계정에서 그 다음에 또 들락달락 하는 부분이 정권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이나 채권 투자 때문에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돈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 그 외환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외환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삽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한데 파생금융상품, 주식 채권이 아닌 파생금융상품,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때문에 여기 투자함으로써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투자, 무역금융.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무역금융이 사실은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거의 무역액의 거의 한 5, 내지 10% 정도 됩니다. 수출입이 많은 나라에서 여기 큰데, 그럼 뭔가 하면 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소비자한테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출업자는 사실은 그 사이에 공백에 뭔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물건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돈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이 완제품을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수입업자로서는 그걸 수입해가지고 팔아야지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갭상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우리가 무역금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역신용. 이게 이제 더 심한 이유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뭔가 운송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운송거리라다 보면 배로 실어낸다 그러면 거의 운송만 해도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관 통과하고 배로 실어내고 그 다음에 저쪽 세관 통과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무역금융은 3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순화적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용어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출 차익, 현금 및 예금, 기타 지분 이런 등등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타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가 600억 달러 흑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돈은 외국 은행에 예치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은행 외국 지점에 예치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기타 투자로서 우리나라 은행에 600억 달러만큼 예금이 늘은 겁니다. 늘은 거죠. 그런 항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자산이 있는데, 준비자산은 이제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 그 흑자나 적자 중에서 흑자가 있다. 그러면 그 흑자 중에서 일부는 국가가 외환보유고 확충 차원에서 뭐 원화를 주고 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 변화 부분도 이 금융계정이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금융계정에 대해 가지고는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이 수지는 경상수지에 비해서 반대로 계산합니다. 경상수지하고 반대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계산하는데,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직접 투자가 흑자가 생겼다고 하면 들은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 것을 흑자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수지는 뭔가 하면 들은 돈에서 나온 돈을 뺀 걸 수지로 했죠. 금융계정은 나간 돈에서 들은 돈을 뺏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봐가지고는 딱 정반대의 숫자가 나옵니다. 정반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600억 달러 흑자가 생겼다는 말은 금융계정에서는 결국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 아까 기타 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은행에 예금 맡겨가지고 기타 투자라고 쓸 수도 있지만 뭐 이자도 빌려 안 되는 거기다 넣을 이유가 없죠. 여러 용도로 씁니다. 직접 투자, 정권 투자, 파생사물 투자 뭐 등등등 준비자산 다 이쪽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600이 나오면 여기에 전체 토탈 마이너스 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나타내는 것이 금융계정입니다. 처리되는 것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 아까 95년, 96년, 97년 적자가 났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97년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그때 적자가 난다는 것은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겁니다. 이 돈을 썼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 있는 거죠. 경상수지 적자 돈이 없으면 못 냅니다. 외환이 있기 때문에 있는 돈 외환을
꺼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금을 꺼냈었든지 외환보유고 준비자산을 꺼냈었든지 썼기 때문에 이 적자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흑자가 생기면 그 흑자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인 거고, 적자가 생겼으면 그 적자의 원천이 어떤 재산에서 쓰느냐, 이런 데서 빼냈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은 0입니다. 뭐 자본수지는 미미하니까 그냥 0으로 간주해버리고, 오차면 누락은 뭐 그것도 미미한 숫자니까 뭐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 숫자는 합이 0이 되도록 보통 계산됩니다. 계산이 정확하다 그러면 합이 0입니다. 계산이 부정확했다 그러면 부정확한 부분은 여기 오차면 누락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4개 부분의 관계는 경상자본 빼기 금융계정, 요거하고 요게 딱 반대라고 해야겠죠. 여기에다가 오차면 누락을 더하면, 그러니까 나머지 3개에다가 금융계정을 빼고 나면 0이 되도록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체적인 수지가 되는 거죠. 경상으로 봐가지고는 뭔가 일화가 벌어들은 돈이고,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 수지를 이야기할 때도 경상으로 봐가지고는, 자, 뭐, 소비보다는 소득이 좀 더 많아가지고, 원래 한 2천만 원 흑자가 생겼다. 2천만 원 흑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2천만 원만큼 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없죠. 그러면 2천만 원만큼을 금융계정으로 보통 돌립니다. 돌리는 것이 그만큼 펀드를 샀다든지,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샀다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금융계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그 돈 2천만 원 나간 셈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합쳐가 수지로 본다 그러면 요 금융은 요것의 정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0이 되도록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계략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현황을 봅시다. 앞에 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이렇게 현황을 봅시다. 현황을 보면 2019년 현재 경상수지가 600억 달러고, 그 다음에 금융계정이 610억 달러다. 아니죠. 610억 달러다. 그러니까 요거만큼이 요거다. 여기다가 요걸 빼면 이거 두 개 숫자가 같다라는 이야기죠. 요 600억 달러를 이런 용도로 썼다. 돈이 600억 달러 우리나라 흑자가 생겼는데 그 흑자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뭔가 그 6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로 한 250억 하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한 400억. 그러니까 주식은 이것도 수지입니다. 정권 수지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으로인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또 외국 주식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주식,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 주식에다가 외국 사람이 우리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샀는 거 뺀 차액이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400억 달러만큼 외국 주식을 더 샀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4억 달러만큼 더 샀다. 돈이 이제 610억 남았으니까 이 돈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주식이나 채권을 400억 달러 정도 사고, 그 다음에 회사를 차리거나 직접 투자를 한 250억 정도 하고, 뭐 파생 상품에 한 66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투자는 좀 줄였다. 그거는 이제 그에마다 이제 운영 전략에 따라서 이건 변하는 건데, 전체적인 자산보다 운영 전략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이자도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거 좀 줄이자. 줄여가지고 주식으로 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에 이렇게 마이너스 116이 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조정으로 보고, 어쨌든 준비자산, 외환보유고가 한 10억 달러가 늘었다. 그래서 총 이게 이렇게 610억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600억 달러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수출을 더 많이 해가지고 770억 벌었고, 그렇지만 외국 여행을 많이 가가지고 적자가 한 230억 났습니다. 났지만 본원 소득으로는 또 122억을 벌었어요. 외국에, 이거는 사실 근로소득보다는 주로 주식 투자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 배당 소득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따라 가지고 이자나 배당 소득이죠. 그게 이제 이만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소득으로는 마이너스 61억 달러다. 이거는 이만큼 거의 외국에 원전을 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합치니까 600억 달러 만큼이 네트로 우리나라 재산이 늘었고, 그 재산은 이런 용도로 지금 이제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오차 및 누락이 한 이 정도.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소위
나라 살림살이 현황입니다.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 나라 가계부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나라 가계부의 수지죠. 수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지의 이제 이 쭉 역사 아니면 변동 과정을 봅시다. 변동 과정을 보면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이 숫자가 플러스로 많으면 좋습니다. 더 부자가 된 겁니다. 돈을 더 벌어들인 겁니다. 600억 달러, 2015년은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됐어요. 너무 많이 벌어들였어요. 근데 이게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벌어들였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경상수지는. 전 세계적으로 경상수지는 제로섬 게임인데 사실은 이제 관세 비용, 운송 비용을 따져보면 계산상으로는 제로보다 마이너스이 꼴이 되는데 뭐 그거 무시하면 소소하니까 무시하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 나라가 흑자가 생기면 그만큼 다른 나라는 적자가 생깁니다. 다 흑자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흑자가 생기면 생긴 만큼 다른 나라는 적자를 봅니다. 그럼 적자를 본 나라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재산이 그만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크게 흑자를 봤다 그러면 야, 너만 잘 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정한 게임이었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이제 불공정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 그러면 경상수지는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론이지만 뭐 항상 0은 안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5년 10년에 걸쳐 가지고는 거의 0이 되는 게 맞죠. 그런 게 이제 경제학에서의 그 장기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많이 보인 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화 가치를 억지로 낮게 유지하지 마라 라는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될 정도로 흑자가 많습니다. 지금 흑자가 많은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80년대 이때 86년인가 7년이 처음입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 데이터는 경제개발은 60년부터 시작했는데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고통이고 힘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면 소위 뭐 아까 말한 대로 재산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과소비를 했냐 그렇게 따지겠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럴 여력도 없었죠. 아까 말한 대로 외환 지출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몽땅 다 꽁꽁 통제하고 있었고 개인이 뭔가 하면 외환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왜 적자를 기록했냐 그러면 그 뭐 기계료 수입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 다음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하면 빠듯하게 계속 뭔가 운영을 했던 겁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공장 크기를 우리나라란 대한민국이란 공장 크기를 계속 키우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외국에서 뭔가 좋은 기계를 사들이면서 계속 공장을 키우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흑자를 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니까 80년대 들어가 가지고는 86년인가 7년인가 한 두 해 동안에 흑자의 흑수가 과거 30년 적자를 다 만회할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이제 3저 80년대 중반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나친 자신감이 요때 이제 사고를 유발했죠. 사고를 유발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30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항상 아슬아슬하고 뭔가 하면 정책 당국이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중반에 흑자 한번 3자 흑자로서 이제 그걸 다 갚을 정도로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적자 좀 기록해도 항상 우리는 이 기초 체력이 튼튼한 나라다 라고 이제 생각했는 거죠. 라고 자신감에 빠져 있다가 된통을 당했는 것이 98년 금융위기입니다. 95년, 96년, 95년도 100억 달러 적자죠. 이것도 큰 겁니다. 외환보유고 400달러밖에 안 된 나라가 100억 달러 적자.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96년, 97년
다 합쳐가지고 뭔가 400, 500억 달러 정도 적자가 생기는데 외환보유고도 보니까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외환보유고로 그냥 갚으면 되지. 근데 그것도 없는데 적자가 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다음 달 기름 살 돈마저도, 원유 살 돈마저도 없는 지경에 빠져가지고 거의 국가 부도를 이제 선언했던 거죠. 근데 자, 그러다가 이제 한번 대통령 당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적자 기록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다들 뭔가 허리를 쫙 조이고 절대 적자는 안 돼. 그러면서 뭔가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죠. 기업들도 뭔가 하면 자금 운용을 자, 이제 이때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이제 체질 변화가 생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질 변화가 생긴 때인데 자, 어떤 체질 변화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때, 이 사이에서, 이제 이때까지는, 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는, 굳이 이야기하면 외형 위주 성장이다. 라는 이야기죠. 덩치를 키운다. 덩치를. 그러니까 수익성보다는 덩치를 키우는 것에 더 주안점을 준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뭐, 나라가 그랬다기보다는 뭐, 기업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기업들이. 근데 왜 덩치냐? 덩치가 왜 중요하냐? 덩치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성장, 산업화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을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결국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뭔가 돈 빌려가지고 열심히 공장을 지으고 공장 크기를 키우는 그런 외형 위주 성장이었죠. 뭐 중국이 뭔가 하면 뭐 지금까지 했는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저산업화 국가, 그러니까 산업화가 안 된 국가에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위 고도성장, 성장률이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자, 그게 먹히는 게 이때까지였다라는 겁니다. 네. 90년대 중반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다 지났고, 그다음부터는 한 공장 지을 만큼 다 졌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 다 만들고, 그 이상 할 공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할 물건이, 외국에다 팔 수 있는 물건,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아이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타성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만드는 공장들은 수익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제 시장 논리인 겁니다. 기업은 경제학에서 배운 같이 이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외형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들 빚을 많이 졌어요. 많이 빚져가지고 뭔가 금융기관도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뭔가 하면 크게 많이 갚을 테니까 라는 건데 딱 보니까 이때 한번 탁 터지고 나니까 빚 많은 회사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당장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소위 이제 대마불사적인 기업마저도 망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대우그룹이었죠. 우리나라 3대 그룹, 삼성, 현대, 대우. 이게 3대 재벌이었습니다. 3대 재벌이었는데 그 3대 그룹 재벌인 대우마저도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공중분해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기업들도 다들 뜨거워 싶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가능한 빚 안 지고 빚을 지니까 빚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이 한번 위기가 생기니까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소위 수익성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는 이렇게 탄탄하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때가 우리나라 체질이 바뀌게 된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정책 잘못해가 사고를 치긴 쳤지만 어쨌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꼴입니다. 계기가 됐습니다. 뭐 적절한 수업료를 내고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상품 수지에서도 딱 드러나죠. 이 왼쪽, 오른쪽 딱 드러나죠. 왼쪽은 적자였는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흑자다. 이때는 적자도 그래도 유지 가능했던 것이 기계 사기 위해 가지고 적자를 했던 겁니다. 기계를 사들여 가지고 물건 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였던 거죠. 물론 그게 이제 95, 96, 97에는 관리 불가능할 정도로 적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하다가 터졌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였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는
뭐 생산적인 적자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뭔가 하면 기업들이 철저하게 이거 흑자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흑자를 내는 겁니다. 서비스 수지, 아까 이야기했죠. 서비스 부분에서는 뭐 강력하게 정부가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했기 때문에 적자를 절대 안 냈죠. 기계 살 돈도 없는데 서비스용으로 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자를 계속 유지했다가 이제는 외환이 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88 금융, 88 올림픽 이후부터는 이제 외국 여행 자유화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 외국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흑자를 못 낸다 그러면 이거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굳이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단지 그것보다는 뭐 우리도 외국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국내 관광 산업의 인프라를 더 이제 투자를 하고 개발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연소득도 이제 질적인 변화가 크게 생깁니다. 크게 생겼는데, 본연소득에서 이제 이 적자가 옛날에 많이 있었죠.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가 적자냐 그러면, 뭐, 노동에서는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뭐 60년대, 70년대 외국 뭐 사우디 등 외국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실제 이제 노동전선에서 많이 일을 하고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죠. 뭐 70년대는 뭔가 하면 뭐 독일에 가가지고 탄광으로 가고 탄광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로 일하고 그다음에 70년대는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돈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으로 봐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봐가지고는 노동소득으로는 흑자였는데 이 적자는 그 자본소득 때문에 적자인 거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외국 돈을 빌려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국 투자를 받아들여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에서 나가는 게 이렇게 적자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겁니다. 적자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2005년대 이게 적자 규모가 커졌죠. 근데 이제 이때 커진 것은 이제 주로 뭐냐 그러면 실제 기업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 때문에 이렇습니다. 98년, 그래, 95년부터인가? 9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를 허용을 했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적자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게 되죠.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해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이 나가죠. 그 배당금 때문에 생긴 적자가 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으로 상당한 많은 돈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서의 배당금이 이 적자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주 원인이었는데 지금은 이 적자가 줄죠. 줄어서 이제 흑자가 됐죠. 흑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주식 때문에 나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면서 배당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흑자로 바뀌는 것은 나가는 것보다는 배당을 받아오는 게 더 많아짐으로써 이게 흑자로 바뀌고 점점점 흑자가 커지죠. 뭐 최근에 뭔가 하면 뭐 스왑게임이라는 둥 그러면서 개인마저도 뭔가 하면 애플이나 테슬라라든지 외국 주식을 많이 사죠. 이제 그런 걸 사게 되면 그거 통해 가지고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많이 나니까 이 흑자를 가지고 이 정권 주식으로 많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에 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란 재산도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매년 또 배당금이라는 것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은 요 항목으로 잡힙니다. 이 본원소득 수준도 되죠. 이 근로소득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적자입니다. 아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서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적자인데 요즘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20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3대 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일하기 싫으니까 저임금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뭐 그대로 자국에다가 가족들한테 송금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하면 근로소득 부분에서는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는 외국으로 나간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자본 부분에서 주식
이나 뭐 채권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그 이자 때문에 이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많아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부자 나라가 된다는 것은 재산이 많아지는 거죠. 재산이 많아지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유지 가능한 부자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일본이 일본이 이제 굉장히 경제 강국입니다. 강국이고 지금까지는 엄청난 강국이었고 뭐 G2였다가 한 10년 전에 이제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3등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강국입니다. 여전히 강국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의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를 본다 그러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일본이 지금 달라졌어요. 2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 일본이 세계적으로 소위 수출 대국이었습니다. 즉 일본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에 뭔가 모든 메이드 인 자팬 물건을 다 깔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시작점은 그겁니다. 1970년대 플라자 협정 이후에 일본 엔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일본 내에서 만든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메이드 인 자팬이 별로 없어요. 소비재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고가 기계류나 아니면 이제 뭐 산업용 제품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 사라졌죠. 그럼으로써 일본은 이제는 현재는 우리나라는 소비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가 많지만 일본은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수출 강국 일본이 아닙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벌었던 돈 가지고 외국에 투자한 돈이 많고 그 다음 그 돈에서 들어오는 이 본원소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자 3대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부자 망해도 3대까지는 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부자 3대 못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재벌 때 한번 보면 그럴 겁니다. 뭐 처음에 이제 그 기업을 일구는 재산을 일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뭐 좀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죠. 뛰어난 분들이고 모험가 정신도 있고 그런 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키우는데 그러면 그 자식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하면 그 열심히 또 그 일군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유지까지는 합니다. 근데 3대쯤 되면 뭔가 하면 자기는 날 때부터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남들한테 큰 소리만 치면 되는 걸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대쯤 되면 대부분 회사를 말아먹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다. 가족 회사들의 패턴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가족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뭔가 하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큰 부자는 망하고도 3대도 먹고 산다라는 것이 큰 부자는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하면 망하고 나서도 그 곳곳에 있는 재산 찾으면 뭔가 하면 3대 정도는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부자는. 그러니까 이제 큰 부자가 되고 나면 그렇게 3대는 사는 것 같지. 일본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나빠진 게 한참이 됐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금 덕에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수지는 뭐 사상 거고 이전소득 수지는 아까 이야기했죠. 뭐 옛날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로부터 송금받아 흑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이 외국에 원조를 줌으로써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금융계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직접 투자, 이 이제 액수가 지금은 굉장히 커졌죠.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때는 사실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외환시장이 작동한 것은 거의 9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그런 게 작동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작동할 만큼 우리나라의 이 경제력이 안 됐던 거죠. 그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작동을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후진국들은 그게 왜 금융이 제대로 안 도느냐. 그러면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물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봤죠. 국가경제순환 모형에 봤죠. 실물 부분이 커야지 금융이 큰 것이고 금융이 커야지 뭔가 하면 거기에 거래할 게 생기는 겁니다. 거래할 게 생겨야지 그때 이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이 얼마 안 되고 뭔가 하면 거래 시장을 통한 거래는 불문하고 그냥 겨우 나눠 가질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 있으면 그는 금융시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80년대까지였고 9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이후부터 제대로 된 금융시장이 이제 작동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서 이제는 흑자가 생기니까 그 흑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쓰는 거죠. 나눠 써가지고 현재는 많은 부분이 결국은 뭔가는 직접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는데 뭐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 이상 커지기는 힘들 겁니다. 커지기는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흑자가 생기면 이제 이런 정권 투자 쪽으로 이제 주로 가게 되겠죠. 정권 투자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건데 금융기관 이제는 뭐 금융기관보다 이쪽에 수익성이 더 높으니까 이제 이게 잘 운영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지만 이제는 이제 운영 능력이 올라가니까 주로 이쪽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운영을 한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준비자산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고인데 뒤에 이제 챕터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소위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기 또는 뭔가 하면 일시적인 그 경상수지 적자의 충격 이런 일이 발생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유가가 갑자기 배로 뛰어 올라오랬다. 그러면 기름 사기 위해 가지고도 돈이 뭔가 갑자기 배로 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충격입니다. 그런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환입니다. 외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외환 보유고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자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변동분입니다. 외환 보유고 변동분. 그래서 그 외환 보유고에 얼마나 변동이 생기느냐. 대부분 플러스죠. 외환 보유고를 더 쌓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죠. 물론 이제 요 사이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수증까지 갔죠. 98년, 97년 정도에 거의 영수증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빌려와가지고 다시 플러스 만들어가지고 이제 됐어. 이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빨을 악물고 열심히 쌓았죠. 그래가지고 2000년에 이래 쌓고 쌓아가지고 이제 외환보유고를 지금 많이 쌓았습니다. 지금 이제 3천억 달러 이상 쌓아놨습니다. 쌓는데 최근에는 보면 121억. 그 다음에 2019년은 15억. 왜 더 안 쌓냐? 하네요. 그죠? 왜 더 안 쌓냐 그러면 이제는 더 쌓는 것을 세계적으로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사실은 금융시장의 외환시장의 개입입니다. 개입이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도록 유지하는 그런 정책적 개입이고 자국의 중상주의적인 수출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개입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는 한 번 외환 위기를 겪었고 그냥 외환보유고도 하나도 없는 나라니까 이때 뭐 이래 막 쌓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안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그 액수가 뭔가 하면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쌓지 마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이 압력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요즘은 안 쌓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한 15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건 안 쌓고 그러나 이게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외환보유고라는 것이 외환이 아니라 외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자만큼이 외환보유고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수익이 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 부분으로서는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는 더 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잘 운영해가지고 이 굉장히 흑자도 많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점점점 재산도 지금 쌓고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 있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다시 요약 정리하면 우리나라 2015년 경상수지는 아까 네 자리였죠, 그죠? 1,000억 달러, 1,0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될 정도라는 이야기죠. 이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했으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나라 GDP의 7.6% 정도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이야기했죠. 순수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나라는 다 0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0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7.6%나 될 정도로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때 보면 비슷한 데인데 2014년 경상수지를 보면 중국이 2천억 달러가 넘었고 우리나라 배 정도였죠. 그렇지만 경제가 워낙 크니까 GDP에 대해서는 한 2% 정도. 독일은 한 3천억 달러. 우리나라 3배. 그 다음에 GDP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비슷합니다. 일본은 흑자. 물론 상품은 적자였지만 이전 수지 저것 때문에 본원소득 수지 때문에 흑자였기 때문에 이게 244억 달러. 거의 뭐 1%도 안 되죠. 네덜란드가 902억 달러. GDP 대비는 제일 많습니다. 10%. 대만 654억 달러. GDP 대비 12%.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사실 안 해요. 아니고 지금 이제 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네덜란드, 대만, 한국 이런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가 대표적으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라서 세계적으로 지금 주시 대상이죠. 중국도 많이 내지만 액수는 많지만 사실은 GDP 대비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GDP 대비로는. 반면 그 반대 나라를 보자. 적자가 그래 흑자만큼 어떤 나라가 적자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반대 나라를 보면 제일 대표 선수가 미국입니다. 항상 미국입니다. 마이너스 4천억 달러. 압도적이죠. 그죠? 마이너스 4천억 달러. GDP에 봐서는 2.2%밖에 안 되지만 X로 마이너스 4천억 달러. 영국도 거의 2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 보는 나라들이 흑자 보는 나라 보고 너희들 너무 버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공정으로 해가 너무 버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환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흑자를 많이 보고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흑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본다. 라는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뭔가 하면 소위 외환시장 조작국, 환율 조작국 또는 이런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나라별로 감시를 하죠. 감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그게 밝혀지면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제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미국하고의 무역이 있어가지고 뭔가 차별을 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보통 3개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액수가 많고, 그 다음에 GDP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개입하는 증거란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외환 보유고 변화. 준비 자산이 느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항상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든 나라의 외환 당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개입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개입하는데 방향성 개입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모든 시장, 미국도 개입합니다. 다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부족하고 하루는 넘치고 이런 식이 반복된다 그러면 부족한 나라에는 통화 가치가 뭔가 하면 뭐 왕창 떨어지고 넘치는 나라에는 통화 가치가 확 오르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환율 변동이 너무 심하면 그거는 경제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항상 뭔가 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낮도록 방향을 이끄는 개입을 하느냐 그죠. 그런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변할 때 개입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총량적으로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개월 1년 동안에 0이냐는 거죠. 매일 개입을 하더라도 하는 거 사는 거 액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거는 방향성 개입은 아니다 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는 방향성 개입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경상수지를 크게 늘린 부분은 상권수지죠. 지금 이제 이게 상권수지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때 이렇게 늘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실력이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0억 달러가 계속 지금 유지는 아니죠. 올해도 지금 한 500억, 6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근데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 하락 때문에 최근에 유가 하락 때문에 이제 흑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